아내가 떠난 지 2달이 지났다. 남편은 식탁 위에서 작은 공책을 발견했다. 그 공책에 적힌 것은 아내의 마지막 쇼핑 리스트였다. 늘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내 소정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빈집 안을 서성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오전 10시가 넘었는데도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 무엇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반찬통 몇 개가 놓여 있었지만 언제 만든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고 손을 뻗을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 앞에 털썩 주저앉았죠. 식탁 위에는 며칠째 치우지 못한 컵과 접시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을 뻗어 컵을 집으려다 말고 그대로 팔을 내렸습니다. 설거지조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저절로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윤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혼잣말을 이어갔어요.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식탁 모퉁이에 놓인 작은 공책에 머물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는 여러 번 만져져서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죠. 윤호는 그 공책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잡히는 무게가 너무도 가벼웠지만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아내의 익숙한 글씨가 나타났죠.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글자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장본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콩나물, 대파, 멸치, 두부, 계란, 당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윤호의 눈이 마지막 줄에 멈췄어요.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좋아하는 다시마 김밥 재료. 윤호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가 흐려져 보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아내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김밥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소정은 말없이 김밥을 식탁에 내놓았고 윤호는 투덜거리며 한두 개만 집어 먹었었죠. 윤호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공책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윤호의 어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윤호는 천천히 공책을 펼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장본 목록이 적혀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어떤 날은 재료만 적혀 있었고 어떤 날은 짧은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은 윤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생선 신선한 걸로 골라왔어. 윤호 몸에 좋을 거야. 윤호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책 속 글자 하나하나가 아내의 손길처럼 느껴졌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공책이 단순한 장보기 목록이 아니라는 것을요.
윤호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죠. 콩나물 한 봉지가 시들어 있었고 대파도 말라 있었습니다. 윤호는 냉장고 문을 닫고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목록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적어놓은 이 목록대로 하나씩 직접 사보기로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해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윤호는 공책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작게 중얼거렸죠.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공책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호와 소정은 30살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장 지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윤호는 전자회사 생산직으로 들어가 35년을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소정은 결혼 전까지 섬유 공장에서 일하다가 아들 민우를 낳은 후 집안일에 전념했어요. 윤호의 일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내가 차려준 식사를 하고 회사로 출근했죠. 저녁 6시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식탁에는 어김없이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자신이 돈을 벌어오는 것, 그게 부부의 역할이라고 믿었거든요. 소정은 아침마다 시장에 나갔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재래시장이었죠. 채소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 과일 가게를 돌며 장을 봤습니다. 상인들은 소정을 보면 반갑게 맞이했어요. 소정은 늘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상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가끔 윤호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물어보기도 했죠. 윤호는 아내가 시장에 다녀오는 동안 집에서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면 고개만 돌려 쳐다봤어요. 소정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오늘 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윤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죠. 아들 민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취직해 나간 뒤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식탁에는 두 사람의 밥그릇만 놓였어요. 소정은 예전보다 반찬을 적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윤호는 그저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었고 맛있다거나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윤호가 60대 중반에 회사에서 퇴직했을 때 생활 패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자 윤호는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됐죠.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소정은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했어요. 윤호는 가끔 산책을 나가거나 동네 경로당에 들렀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 무렵 소정은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의자에 앉아 쉬는 모습을 윤호가 목격하기도 했죠. 윤호는 괜찮냐고 물었고 소정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드니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윤호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녁 소정은 윤호에게 병원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몸이 자꾸 무겁고 어지러워서 동네 내과에 들렀다고 했어요. 의사는 혈압이 조금 높으니 약을 먹으라고 했답니다. 윤호는 그래 약 잘 챙겨 먹어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소정은 그 후로도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고 윤호의 식사를 챙기고 집을 정리했어요. 작은 공책에 장본 목록을 기록하는 습관도 여전했습니다. 윤호는 그 공책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만의 메모장이라고 생각했고 굳이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소정은 평소처럼 시장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윤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윤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전화 너머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9 구급대원이었죠. 윤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소정을 봤어요. 의사는 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윤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정은 그날 밤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윤호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들 민우가 서울에서 내려와 장례 절차를 도왔지만 윤호는 제대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호는 빈집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부엌, 거실, 침실, 화장실.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부엌 선반에 정리된 그릇들, 냉장고 안에 반찬통들, 베란다에 널린 빨래. 윤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를요.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작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소정이 마지막으로 적어놓은 장보기 목록이 그곳에 있었죠. 윤호는 공책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공책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콩나물, 대파, 멸치, 두부, 계란, 당근. 간단해 보이는 목록이었지만 윤호에게는 낯선 단어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공책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서는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혼자 장을 보러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평생 아내가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공책을 꺼내 들었어요. 아내의 글씨를 보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윤호는 계속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10분 정도 걸렸고 시장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이곳저곳을 오가고 있었죠. 윤호는 시장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채소 가게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호는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게 앞에는 여러 종류의 채소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콩나물을 찾아야 했지만 어느 것이 콩나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윤호가 머뭇거리며 서 있는데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놀란 듯 물었어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빛이 스쳤죠. 아주머니는 사모님이 몇 달째 안 보여서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르셨는데 연락도 안 되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걱정했다고 했어요. 윤호는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아주머니는 윤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콩나물 한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윤호에게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항상 콩나물은 신선한 걸로 골라 가셨다고 남편분이 좋아하신다면서요. 윤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내가 이곳에서 자신을 생각하며 장을 봤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윤호는 콩나물을 받아 들고 감사하다고 겨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대파도 한 단 집어주며 조심해서 가시라고 말했죠. 윤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은 멸치를 사야 했습니다. 건어물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방금 전 채소 가게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 신경 쓰며 장을 봤다는 것,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건어물 가게에 도착했을 때 주인 할아버지가 윤호를 알아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윤호는 또다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죠. 할아버지에게도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밝으신 분이었는데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멸치 살 때마다 국물용으로 큰 걸로 달라고 하셨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 건강에 좋다고 하시면서 항상 품질 좋은 걸 고르셨다고 했죠. 윤호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멸치 한 봉지를 정성스럽게 담아 건넸습니다. 윤호에게 힘내라고 사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위로했어요. 윤호는 멸치를 받아 들고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두부 가게로 가는 길에 윤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아내의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목록 하나하나에 아내의 손길이 느껴졌고 그 마음이 전해져 왔죠. 윤호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쇼핑 리스트는 단순히 필요한 재료를 적어 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 가족을 위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동안 그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가게, 계란 가게, 당근을 파는 채소 가게를 차례로 들렀어요. 각 가게마다 주인들은 윤호를 알아봤고 사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두가 소정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말해줬죠. 윤호는 장을 다 보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걸었던 이 길을 아내가 느꼈을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윤호는 사온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바라봤어요. 콩나물, 대파, 멸치, 두부, 계란, 당근. 모두 아내가 자신을 위해 골랐을 재료들이었습니다. 윤호는 공책을 펼쳐 첫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남편 좋아하는 다시마 김밥 재료. 윤호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윤호는 며칠 동안 사온 재료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콩나물을 삶아 무쳐보기도 하고 계란을 풀어 프라이를 해보기도 했어요. 서툴렀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윤호는 공책을 펼치다가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을 다시 보게 됐어요. 남편 좋아하는 다시마 김밥 재료. 윤호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다시마 김밥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가 더 필요한지 생각해 봤어요. 김밥, 다시마, 단무지, 당근, 시금치. 아내가 만들어 주던 김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김밥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어요. 김 가게 앞에 서서 어떤 김을 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윤호는 구별할 수 없었죠.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도와줬습니다. 김밥용 김이 따로 있다며 한 봉지를 권했어요. 윤호는 고맙다고 말하며 김을 샀습니다. 그리고 단무지와 시금치를 파는 가게로 향했죠. 재료를 다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호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음식이었고 아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재료를 부엌 식탁에 늘어 놓았습니다. 윤호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밥부터 지어야 하는지 재료부터 손질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김밥을 만들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소정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재료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죠. 식탁에는 이미 김밥 재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정은 김 위에 밥을 펴 바르고 있었어요. 윤호는 그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뭐 하냐고 김밥이냐고.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점심으로 먹으려고 만든다고 대답했어요. 윤호는 김밥을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지 그러냐고 말했죠. 소정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김밥을 말았습니다. 윤호는 거실로 돌아가 다시 텔레비전을 켰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정이 김밥을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윤호는 한두 개만 집어 먹고는 배부르다며 자리를 떴어요. 소정은 혼자 남은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윤호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됐어요. 윤호는 부엌 식탁 앞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날 아내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남편이 한두 개만 먹고 외면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윤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몸이 떨렸어요. 후회가 밀려왔고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의 재료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재료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밥을 지으려면 쌀이 필요했어요. 쌀통을 꺼내 열었지만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호는 대충 손으로 쌀을 떠서 밥솥에 넣었어요. 쌀을 씻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물을 붓고 손으로 휘저으며 씻었지만 제대로 된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 번 물을 갈아가며 씻고 나서 밥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역시 물의 양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대충 손가락으로 재봤죠. 밥이 지어지는 동안 윤호는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근을 꺼내 칼로 채를 썰려고 했어요. 칼질이 익숙하지 않아 당근이 굵게 잘렸습니다. 시금치는 삶아야 하는데 어떻게 삶는지 몰랐어요. 윤호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시금치를 넣었습니다. 얼마나 삶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오래 놔뒀죠. 시금치가 너무 푹 삶아져 물렁해졌습니다. 윤호는 건져내서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짰어요. 밥이 다 지어졌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는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확인했어요. 밥알이 조금 질었지만 먹을 만해 보였습니다. 밥을 식히기 위해 큰 그릇에 퍼다 놨죠. 김을 펼쳐놓고 밥을 올려야 했습니다. 윤호는 김밥 마리를 찾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부엌 서랍을 이곳저곳 뒤져 겨우 찾아냈습니다. 김밥 마리 위에 김을 놓고 밥을 조금씩 떠서 올렸어요. 밥을 펴 바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밥이 김에 달라붙어서 잘 펴지지 않았어요. 윤호는 손에 물을 묻혀가며 천천히 펴 발랐습니다. 그 위에 당근, 시금치, 단무지, 다시마를 올렸죠. 김밥을 마는 순간 윤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가 김밥을 말던 모습이 또 떠올랐어요. 소정은 능숙하게 김을 말아 올리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눈물이 다시 차올라 잠시 손을 멈췄어요. 눈물을 참으며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말리지 않아 김이 찢어졌어요. 윤호는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모양이 엉성했지만 겨우 김밥 한 줄을 완성했죠. 윤호는 김밥을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잘랐습니다. 칼질이 서툴러서 김밥이 눌렸지만 어떻게든 잘라냈어요.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고 바라봤습니다. 김밥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았고 밥알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김밥과는 전혀 달랐어요. 윤호는 그 김밥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시장 한 구석 벤치처럼 이번에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터져 나왔죠. 윤호는 한참을 울고 나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식탁 앞에 앉았어요. 김밥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형편없었지만 눈물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윤호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김밥을 다시 만들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엉성하게 만든 김밥,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냉장고 안의 재료들은 계속 윤호를 바라보고 있었죠. 일주일쯤 지난 어느 아침 윤호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김밥 만드는 법, 밥 식히기, 김 넓게 펴기, 재료 가운데 놓기, 천천히 말기. 아내가 적어 놓은 메모였습니다. 윤호는 그 메모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천천히 읽었어요. 아내가 언젠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려고 적어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혹시 자신이 없을 때를 대비해 남겨둔 걸까요? 윤호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윤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밥을 만들어 보기로요. 이번에는 아내가 적어 놓은 방법을 따라 천천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어요. 지난번과 달리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준비하기로 했죠. 먼저 쌀을 씻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물을 갈아가며 씻었어요. 밥솥에 넣고 물의 양을 손가락으로 재며 조절했습니다. 밥이 만들어지는 동안 윤호는 당근을 꺼내 칼로 채를 썰기 시작했어요. 칼을 쥔 손이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당근이 고르게 잘리지 않았지만 지난번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윤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시금치를 삶을 차례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시금치를 넣었어요. 이번에는 시간을 재며 적당히 삶아냈습니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짜서 접시에 담았죠. 밥이 다 지어졌다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윤호는 뚜껑을 열고 밥을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물 조절을 잘한 덕분에 밥알이 적당히 지어졌습니다. 큰 그릇에 퍼담고 식히기 위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어요. 공책의 메모대로 밥을 충분히 식혔습니다. 김밥 마리 위에 김을 펼쳐놓고 밥을 올렸어요. 손에 물을 묻혀가며 밥을 골고루 펴 발랐습니다. 지난번보다 밥이 고르게 펴졌죠. 재료를 가운데 놓았습니다. 당근, 시금치, 단무지, 다시마를 일렬로 가지런히 올렸어요. 메모에 적힌 대로 재료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단계였습니다. 윤호는 김밥 마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김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김밥이 점점 말려 들어갔죠. 중간에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김밥을 만들어 가족을 먹였을까요? 윤호는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김밥을 다 말고 나서 칼로 자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칼에 물을 묻혀가며 잘랐습니다. 김밥이 눌리지 않고 깔끔하게 잘렸죠. 접시에 하나씩 담으며 윤호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완성된 김밥을 식탁에 놓고 바라봤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모양이 일정하고 밥알도 적당히 들어 있었죠. 아내가 만든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먹을 만해 보였습니다.
윤호는 김밥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어요. 맛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씹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해냈다는 안도감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윤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밥을 한 입 더 베어 물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도마를 닦고 부엌을 정리했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모두 해주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윤호가 직접 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윤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넘겨가며 읽었어요. 아내가 적어놓은 메모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호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 생선은 신선한 걸로. 윤호 몸 생각해서 멸치 국물. 각 페이지마다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 공책은 단순한 장보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록이었죠. 윤호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갈 준비를 하며 공책을 챙겼어요. 이제는 혼자 장을 보는 것이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재료를 고르고 집에 돌아와 요리하는 것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죠. 시장 채소 가게 앞에 서서 윤호는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윤호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장바구니에 재료를 담으며 아내가 걸었을 이 길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호는 발걸음이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장바구니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죠. 아내가 남긴 공책을 따라가며 윤호는 조금씩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윤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은 빈집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윤호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재료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볼 생각이었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윤호의 하루는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아침이면 윤호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가게에서 어떤 재료를 사야 하는지 익숙해졌죠. 시장 상인들도 윤호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윤호를 보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신선한 채소를 골라주며 오늘은 이게 좋다고 추천해줬습니다. 건어물 가게 할아버지는 윤호가 멸치를 살 때마다 국물용으로 좋은 걸 골라줬죠. 어느 화요일 아침 윤호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공책에 적힌 목록을 확인하며 재료를 사기 시작했어요. 두부 가게 앞에 섰을 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였죠. 아주머니는 윤호를 보며 혼자 장을 보러 다니시냐고 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남자 어르신들 중에 혼자 장 보고 요리하는 분이 드물다고 했죠.
윤호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부인께서 좋은 분이셨을 거라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 남편으로 만들어 놓고 가셨으니 하늘에서 흐뭇해하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의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꺼내 확인했어요. 며칠 전 만들어둔 나물 반찬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며 공책을 펼쳤죠. 공책에는 여러 요리 메모가 추가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가 직접 적은 것들이었어요. 된장찌개 멸치 육수 먼저 된장 2숟가락, 시금치 나물 참기름 1숟가락, 소금 조금. 처음에는 아내의 메모만 있던 공책이 이제는 윤호의 기록으로도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오늘 저녁으로 생선구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칼질이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졌습니다.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었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등어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생선이 익어갔어요. 윤호는 뒤집개로 조심스럽게 생선을 뒤집었습니다. 타지 않게 불 조절을 하며 천천히 구웠죠. 생선이 노릇하게 구워지는 동안 윤호는 밥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물의 양을 재지 않아도 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채소를 넣었죠. 식탁에 반찬들을 하나씩 차려 놓았습니다. 김치, 나물 반찬, 생선구이, 된장찌개.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이었어요. 윤호는 의자에 앉아 밥그릇에 밥을 퍼 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윤호는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앉아 있던 자리였어요. 예전에는 그 자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지만 윤호는 이제 그 빈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생선을 조금 떼어 먹고 된장찌개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맛은 아내가 만들던 것과 여전히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부엌을 닦고 행주를 빨아 널었어요. 모든 과정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윤호는 깨끗해진 부엌을 둘러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꼈죠. 저녁 무렵 윤호는 거실 책장 앞에 섰습니다. 책장 한켠에는 아내가 남긴 작은 공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10여 권이 넘는 공책들이었습니다. 윤호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쳐봤어요.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우 좋아하는 불고기 재료. 윤호 생일 미역국 끓이기. 김장 준비 배추 20포기. 각 공책마다 아내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장을 보고 요리하고 기록한 시간들이었죠. 윤호는 공책을 한 권씩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족을 위해 썼는지 보였어요. 한 공책 뒷장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가 오늘 맛있다고 했다. 기분이 좋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이 했던 작은 칭찬 한마디를 아내가 이렇게 기록해 뒀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다른 공책에는 이런 메모도 있었습니다. 윤호가 요즘 피곤해 보인다. 보양식 만들어줘야지. 민우가 시험 기간이라고 했다. 좋아하는 반찬 많이 만들어 두자. 모든 기록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윤호는 공책들을 다시 책장에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쇼핑 리스트는 살기 위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사랑하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돌보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었죠. 윤호는 책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공책들이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혼자가 된 윤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준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윤호는 창가로 다가가 노을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장을 보고 요리하고 집안을 돌보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어요.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기록을 따라가며 윤호는 혼자서도 살아갈 힘을 얻었죠. 윤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감사함도 함께 있었어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민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윤호는 전화를 받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아버지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다고 말했죠. 윤호는 요즘 장도 보고 요리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놀라며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다음 주말에 집에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호는 그래 오면 아빠가 밥 해줄게 라고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윤호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내일 장 볼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공책에 적힌 윤호의 글씨는 아내의 글씨만큼 정성스러웠어요. 주말 아침 윤호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민우가 내려오는 날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공책이 펼쳐져 있었고 어젯밤 적어놓은 장보기 목록이 보였습니다. 윤호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갔죠. 시장은 주말이라 평일보다 사람들로 더 붐볐습니다. 윤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채소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하며 오늘은 뭘 사러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윤호는 아들이 집에 온다며 아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산다고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신선한 채소들을 골라줬습니다. 시금치, 숙주, 당근을 장바구니에 담으며 아드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말했죠. 윤호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고등어를 샀어요. 민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건어물 가게에서는 멸치와 다시마를 샀죠.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호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길 건너편에 작은 꽃집이 보였어요.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꽃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국화 몇 송이를 샀죠.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꽃병을 꺼냈습니다. 국화를 꽃병에 꽂아 거실 창가에 놓았어요. 햇살이 꽃잎을 비추며 방 안을 밝혔습니다. 윤호는 꽃을 바라보며 아내를 떠올렸죠.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멸치 육수를 내고 생선을 손질했어요. 모든 동작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칼질을 하고 불 조절을 하고 간을 맞추는 일들이 익숙해졌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선은 프라이팬에서 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어요. 나물 반찬들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윤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요리에 집중했죠. 점심시간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윤호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보며 웃었죠. 민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요리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김치. 민우는 식탁을 보며 감탄했어요. 윤호는 앉으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생선을 한 점 집어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다고 정말 아버지가 만든 거냐고 물었습니다. 윤호는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죠. 민우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맛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윤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우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호와 함께 부엌에 서서 그릇을 씻었어요. 민우가 씻으면 윤호가 헹구고 행주로 닦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설거지하는 모습은 평화로웠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책장 한켠에 쌓인 공책들을 발견했어요. 엄마의 공책이냐고 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죠. 민우가 공책 한 권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어요. 장보기 목록과 요리 메모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짧은 문장들. 민우는 페이지를 넘기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읽던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공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민우는 공책을 덮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윤호도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신 걸 보면 엄마가 기뻐하실 거라고요. 윤호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우는 내일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호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는 아버지께서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내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주 내려올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우를 배웅하고 윤호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빈 집이었지만 예전처럼 막막하지는 않았어요. 윤호는 부엌으로 가서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며 페이지를 넘겼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창가에 놓인 국화가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윤호는 꽃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고맙다고요. 윤호는 공책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메뉴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하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공책은 이제 윤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주 2회 시장에 나가고 있었어요.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고 집안 곳곳을 스스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윤호는 책장에서 아내의 첫 번째 공책을 꺼냈습니다. 가장 오래된 공책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아내의 어린 글씨가 보였죠. 윤호를 위한 식단 기록. 그 문장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잘 먹이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윤호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의 방식을 이해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매일의 식사로 사랑을 전했던 것이죠. 윤호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아내가 남긴 이 기록들 덕분에 윤호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아내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 말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공책을 책장에 다시 꽂았어요. 내일도 시장에 가고 요리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내가 남긴 사랑의 기록을 따라서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의 소중함을, 일상 속 작은 손길의 의미를요. 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남긴 흔적 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가 이어가는 삶 속에 계속 남아있죠. 당신 곁에도 지금 누군가의 사랑이 있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요.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담아놓은 말을 꺼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후회 없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